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나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은 전례 없는 가장 높은 직책인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대회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끝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번 당대회 점수를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석가의 관점에 따라서 점수가 높았다 낮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을 봤을 때 한 7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대 이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좀 미흡하지만도 인민경제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 또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했다는 점. 더 나아가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핵 선제 타격 운운하다가 선제 타격은 하지 않겠다. 이것을 뭐 약속 아닌 약속을 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9.19 공동성명에 의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또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 제의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 이렇게 좀 제의를 하든지 또 그리고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협동농장을 개선하겠다. 또 그리고 기업의 경영 자율권 강화를 포함한 좀 계획 개방이 가미된 이러한 경제 정책. 이 정도를 만약에 제안했다면 한 90점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70점 정도 평가합니다. 네.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셨거든요. 이번 노동당 7차 대회 나흘 만에 폐막이 됐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조금 일찍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난 6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인 9일 날 폐막을 했으니까 나흘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앞선 이번이 7차 대회였고 앞선 6차 대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6차 대회는 5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5일 열렸는데 중간에 군중 대회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일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폐막을 한 다음에 군중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6차와 7차가 똑같이 5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보면은 이제 5차 대회 같은 경우는 12일 정도 그렇게 열리는 사례도 있지만 1차, 2차 이런 사례를 보면 3일 또 4일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렇게 뭐 길다 짧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조선중앙TV가 폐회식을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폐회식은 한 30분 정도 열렸고요. 김정은이 이 가운데 한 9분에서 10분 정도를 폐회사를 또 했습니다. 김정은이 폐회사를 보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위원장에 이번에 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제 새로 이제 얻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수락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상적인 조금 내용이 뭐였냐면 몸이 찢기더라도 인민을 받들겠다 뭐 이런 언급도 해서 그래서 이제 인민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것도 몇 차례나 이제 강조를 한 것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셨듯이 김정은이 폐회사에서도 인민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이 인민이란 단어를 313번 가장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뭐 자주 그리고 인민, 청년, 뭐 핵, 뭐 이러한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 이유는 아마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는 하나의 그 용어 속에서 인민들을 사랑한다는 애민 사상 이것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애민 사상에 토대해 가지고 인민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인민생활 향상, 경제 발전 여기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뭐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대압박 제재 속에서 네. 인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고난의 행군 운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2의 고난의 행군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민들과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자신이 함께 단계를 호흡하면서 네. 나름대로 고난을 극복하자. 뭐 그러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당대회 준비하면서 주민들을 무리하게 동원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됐다라는 보도도 많이 들려왔는데요. 당대회에서는 이렇게 좀 애민 사상을 강조하듯 인민 얘기를 많이 했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취직 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핵과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를 내세우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당대 이전에 70일 전투를 하면서 온갖 주민들을 동원했죠. 그런데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특히나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70일 전투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도 그러나 인민 경제가 조금 나아진 점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네. 튼튼한 안보의 토대 속에서 경제 문제에 좀 더 신경 쓰겠다. 뭐 이러한 의지를 인민이라는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 폐막 다음 날에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당대회 군중 시위를 실황 중계했습니다. 앞서서 개막식이나 사업총화 보고 등은 녹화 중계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건 왜 실황 중계가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선 이제 당 대회는 그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밤에 이제 조선 중앙 TV를 네. 통해서 정규 방송을 끊고 그 녹화 방송을 중계하는 갑작스럽게 녹화 방송 중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이제 밝히진 않았지만 그 당 대회는 이제 수천 명의 참가자가 이제 같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토론도 열리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돌발 상황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래서 녹화 중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짜놓고 한 그런 오늘 열린 그 군중 대회는 그런 네.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10만 명 정도가 모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실황 중계 또 뭐 이런 실황 중계를 하면서 좀 과시라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이제 이 그 군중 대회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네. 10만 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한 걸로 그 동원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데 여기 수용 인원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 주석단에 오르자 네. 이제 뭐 항상 이제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시민들이 이제 박수와 한호 이런 걸 보내고 수석단에는 또 황병서 뭐 그다음에 김영랑 이런 이제 비중 있는 인사들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계속 보면요, 이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이 당대회 보고를 하는데 김정은과 박봉주가 대화를 하는 것이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박봉주 당에서도 이번에 좀 주요 직책을 맡게 됐던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최고 지도자와 중요한 행사에서 기속말을 얘기한다. 네. 이것은 친근감의 표시이면서 신뢰의 표시겠죠. 우리가 그 지난해 10월 10일 북한의 그 당 70주년 열병식에서 그 중국의 사절단 단장인 루인상과 김정은 그 당시 제1위원장의 기속말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 봤죠. 네. 그것은 아마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 간의 나름대로 의사소통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박봉주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 간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이런 네. 신뢰와 친근함의 표시가 있지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중시 네. 또 그리고 인민경제 5개년 전략, 발전 전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성실히 이행하여 달라는 일종의 부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아마 네. 최고 지도자가 이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신뢰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지금 남은 것은 인민생활 향상이다. 경제 발전이다. 여기서 내각 총리가 뭔가 책임을 지고 완수해 달라. 뭐 이러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기속말을 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경제통인 박봉조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이제 인민생활 향상, 경제 발전에 힘을 쏟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군요. 이 기자, 김정은은 당대회 개회사를 하고 이 사업총화 보고를 할 때는 양복을 입었었는데 군중 시위 때 보니까 다시 인민복 차림으로 돌아갔거든요. 어떤 드레스 코드에 숨은 정치적 의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도 살펴보면 김정은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양복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난 2012년의 경우에 당 제1비서에 올랐을 때도 그 양복을 입고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을 때도 역시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양복을 당대에서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뭔가 중요한 자리에 오르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그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위원장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이제 맞아 떨어진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정일을 이제 따라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양복을 입고 자주 이제 등장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정황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이번에 제1위원장 당 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양복 역시 할아버지를 따라해서 주민들의 어떤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 군중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인민복을 입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인민복은 북한에서는 평상복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상적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 같고 주민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양복을 입으면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김정은이 어떤 새 직책을 얻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육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인민들의 신임과 기대를 받아안고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변함없이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 앞에 충실할 것을 맹약합니다.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네,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게 됐습니다.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노동당 위원장 기존 정책 직책과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이번에 그 김정은 당위원장이 새로운 직책을 맡고 명실상부한 당의 그 순회 최고 영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가 너너 차례 정도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반열에 끼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당위원장이라는 것은 네. 아마 우리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당의 총재, 당 대표 또 과거 한 50년, 60년대 우리의 정당사를 보면은 당수 네. 뭐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당 구조, 체제상을 봤을 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당대회고 과거에는 당 대표자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도 2012년도 제4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 해가지고 당 대표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렇다 하면은 적어도 1년에 가장 중시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비록 정무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도 네. 정무국을 관장하는 부위원장들의 명칭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네.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 부여받은 것이 표현상으로는 당 위원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 직책 같은 경우는 김일성 시대 때 있었다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사실은 그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게 그 직책이 부활하는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일성 시기에는 그 총비서라는 용어도 썼고
위원장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네. 일례로 1949년도에 그 남북한이 각각 남조선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이 있었는데 49년도에 남북조선 노동당이 통합함을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통합된 노동당의 위원장이 되고 박은정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도 실질적으로 당위원장을 했지만도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은 통합중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통합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당시에 김일성이었다. 또 그리고 50년대, 60년대 네. 김일성이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와서 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김일성은 위원장도 했고 총비서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김정은이가 위원장을 맡았다는 꼭 할아버지의 통치 행태 쥐기를 답습했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새 술은 새 포대에 담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 위원장과 또 당 위원장을 보좌하는 일종의 기구로서 정무국을 신설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세대 교체를 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됐었는데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새 틀이 완성이 됐죠. 어떤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노동당 정치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노동당 정치국은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그 정치국은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점에 김정은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상무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 밑에는 또 후보위원이 있긴 하지만 후보위원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상무위원은 5명, 그러니까 김정은을 포함해서 5명이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은 15명에서 이번에 19명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대로 후보위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 구조라고 돼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은 적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회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발언권이 이제 세지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파워가 이제 높아지는 이제 네네.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번에 상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3명이었는데요. 김정은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황명서 군 총정치국장 거기에 이번에 2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 명은 최룡해,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박봉주 이렇게 되는데요. 그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혁명화 교육을 뭐 네. 갔다 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박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각 총리 경제통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명서가 이번에 잔류를 했는데 김영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90 가까이 돼서 이번에 퇴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잔류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황명서도 역시 그 그 김정은의 뭐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좀 신임이 두터운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국 위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15명이었는데 이번에 19명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대거 좀 승진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승진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예상 외로 대대적인 물갈이는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고령인 김영남 그 자리를 지켰고 여동생인 김여정 전문부서 부장 자리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왔었는데 김여정은 중앙위 위원회만 이름을 올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 인사 개편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이봉수 기자가 아주 잘 설명해 줬는데 북한의 당 구조상으로 네. 큰 틀에서 정치국은 일종의 해이체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비서국, 지금 현재 정무국 이것은 네.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 실행기구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최고의 권위는 해이체입니다. 네. 일례로 우리 과거 집권 여당을 따져보면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죠. 이것이 정치국 상무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 그보다도 조금 간부들이 모여가는 것은 정치국 회의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 이것은 일종의 북한에서는 해체의 집단이다 보면 되고 그다음 제 비서국 정무국은
그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면서 정치를 실행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저 북한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상무위원 5명, 이 중에서 특히 김영남 이 최고위원 상무위원장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북한에 있어서 인사의 특징은 노장청 조합니다. 또 그리고 당정군의 균형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그 김영남 상임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특히 이번에 상무위원으로 다시 들어간 두 사람이 그 지금 이제 내각 총리인 박봉주와 지금 이제 최용해입니다. 네. 아마 박봉주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박봉주 내각 총리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보낸 것은 아마 이번 당대에서 강조했던 인민경제 5개년, 인민생활 양상,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각 총리가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러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 최용해가 상무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청년 중심이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 청년이라는 것은 미래 지지 세력들입니다. 네. 그래서 채용에게 책임지고 미래 지지 세력된 청년들 나름대로 사상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미래 지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고 없게 해라. 뭐 그렇게 보여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채용해가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중의 철수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 조금 보완을 하자면은 네. 지금 이제 세대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오금열과 이용무가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네. 세대교체를 위해서 조금 자리를 좀 약간 비켜준 것이 아닌가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국방위원회가 좀 더 개편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과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네. 김여정은 백도 혈통이라는 배경도 있지만도 지난 3년 동안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 그 속에서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여정이 향후 당 부장,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